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병원 알레르기내과 권재호입니다.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에 대한 알레르기에 대한 고민이 또 걱정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국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면역내과 이상민 교수님을 모시고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주제는 반려동물 알레르기입니다. 일단 이 반려동물 알레르기란 무엇인가요? 네, 반려동물을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이렇게 안았을 때,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뭐, 코, 눈, 피부가 간지럽고, 뭐,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숨이 막 차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 천식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더라도 털이나 옷 등이 이제 옷에 털이 묻어 있으면은 그 털에 노출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뭐 흔히 보는 게 콧물, 재채기, 눈, 코 간질간질. 되게 이제 동물 키우시다가 처음에는 괜찮아도 점점 그게 심해지고 그게 이제 뭐 알레르기 저희가 비염, 결막염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이어서 밤에 주로 답답하고 새액새 소리가 나는 기관지온 알레르기, 천식까지도 생길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알레르기, 특히 반려동물 알레르기 왜 생기나요? 그 반려동물의 침이나 땀 등의 분비물이 뭐 소변, 혈액, 상피, 털 등에 있는데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킨 그런 것들은 이제 담백 성분은 이제 알레르겐 혹은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이러한 반려동물에 생성된 알레르겐에 대해서 알레르기 항체, 즉 면역 글로불린 E, ABCD 할 때 E, 면역 글로불린 E가 생성되면 우리가 반려동물 알레르겐에 대해서 감작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작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반려동물과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털 때문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반려동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비물, 침, 땀 이런 주로 단백성, 펩타이드들에 대해서 면역계가 하필이면 IgE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취약한 사람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보다 기존의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뭐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사람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현재 알레르기 질환이 생긴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중에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그런 유전적인 소인에 의해서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이게 저희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체질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집안에 조금 있거나 하는 체질이 있는 분들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알레르기, 뭐, 피부 검사, 그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서 내 몸에 알레르기 항체가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죠.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게 IgE 알레르기, 항체가 개나 고양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이 개나 고양이를 뭐 어떻게 해도 증상이 없는데? 라고 하시면 저기 알레르기가 항체가 있다고 해서 꼭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체가 있는 분 중에 일부가 증상이 생기니까 앞서 이상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맨 앞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 반려동물 입양 전에
내가 알레르기가 생길까? 이렇게 그걸 미리 좀 확인할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그런 질문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저희 병원이나 의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몸에 알레르기 항체가 있는지, 즉, 감작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감작된다고 무조건 증상이나 질환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보다도 더 큰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음, 내가 어떤 반려동물의 알레르기가 감작되어 있는 상태면은 없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앞으로 반려동물 알레르기 생길 그런 찬스, 위험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려동물이 있는 장소, 예를 들면은 친구 집, 지인 집이라든지 아니면 펫 카페 이런 데를 음. 반복적으로 이제 머물면서 나한테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 이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입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임시보호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런 임시보호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반려동물 그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외에도 내가 이렇게 반려동물 실제로 키워봤을 때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동거하는 사람들, 동거인들에게도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예.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미리 한번 만나본다는 거 그거 참 그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검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 개, 고양이나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에 괜찮더라도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레르기가 천천히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좀 참고하셔서 전문가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짜 요즘 외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키우는 사람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이제 결혼하실 분이나 이렇게 가족분들이 오셔서 좀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자, 막상 내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 콧물 재채기에 눈, 코 간질간질해, 뭐 피부도 그렇고, 이렇게 증상이 의심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을 접촉했을 때 뭐 간지럽고 뭐 콧물 재채기 뭐 두드러기 이렇게 생기고 뭐 천식 증상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일단은 피부나 결막염 비염 증상은 사실 병원에서 의사한테 항히스타민제, 졸립지 않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처방을 받거나 혹은 좀 약국에서 직접 구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먹으면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가 되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가 코막힘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코막힘 증상이 있다든지 비염에서 아니면은 이렇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해도 뭐 비염 결막염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코에 뿌리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제는 특히 임산부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뭐 피부에 증상이 생기면 이제 피부 도포제라든지 아니면 눈이 간지러면 점안제 그리고 천식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흡입 약제를 처방받는 것이 권장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편하신 부분을 약을 빨리 쓰는 게 먼저다. 방치하지 예. 말아라.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분들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개 한 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안을 막 청소하시고 알레르기가 있으면 또 옷과 이불을 세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반대로 청소 안 하고 세탁을 안 했을 때는 물론 알러젠에 과다 노출될 수도 있거든. 반려동물 알레르기 물질들이 제거 안 상태로 계속 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 너무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해도 저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 80%까지 걸러낼 수 있거든요. 20% 정도가 남는데, 오히려 이렇게 고분자의 알레르기 물질은 60%를 걸러내고 40%가 남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필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다른 연구에서는 진공 청소기가 오히려 바닥이나 이런 데서 얌전하게 앉아 있는 알레르겐을 공중부양시켜서 오히려 그 실내 농도를 높인다는 그런 연구도 있어서 좀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기적으로 또 집안을 청결하는 게 좋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권장이 되지만 또 그런 환경 관리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뭐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우리 분들한테 파양을 뭐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반려동물과 이제 사별을 하였을 때는 그 다음에는 더 추가적으로 키우지 않는 것을 권하고 이렇게 집에 반려동물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더 확실하게 반려동물에 일으키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을 거의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마지막 결론이 사실은 이제 안 키우는 게 정답인데 당연히 이 원인들, 원인 털이나 분비물들이 주변에 있는 걸 줄이는 건 좋지만 이게 과다한 경우에 오히려 이 가라앉아 있던 녀석들을 부양을 시켜서 더 불편해지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저는 보통 침실에 이 잠자는 자리에는 조금 들이지 마셔라. 침실에는 출입을 좀 금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하시는 게 반려동물 목욕, 털깎기 많이 문의하시고 또 최근에 나온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 특히 알레르기 저감 사료 이런 거를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목욕, 털깎기, 사료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반려동물을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러면은 어떤 연구에서는 이렇게 목욕시키고 그랬을 때 그 며칠 지나면은 다시 근데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다시 증가를 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체마다 따르지만 또 이렇게 그래프가 좀 꺾여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그 반려동물 알레르겐 농도가 증가한다는 그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서 그좀 효과에 있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거는 사실 이 반려동물 개, 고양이 특히 이런 애들이 사람보다 피부가 더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뭐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만은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것 자체가 피부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이상 행동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털을 이렇게 좀 깎아서 짧은 털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일부 연구, 제가 했던 연구도 있지만은 단모종이 장모종에 비해서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더 반려동물 알레르기 인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서요. 그렇게 털을 이렇게 자주 깎는 것도 과학적이나 그런 근거가 부족하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양이 그 알레르겐 저감 사료가 출시돼서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환자들이나 이렇게 들으면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환자들 중에. 그렇지만은 그 고양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료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양이는 사료를 이렇게 바꿨더니 전혀 안 먹고 얘가 이제 그 신장이 안 좋아질 정도로 안 먹는 그런 고양이도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이 입주위에 턱드름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드름양 병변이 생기지 않는지,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약해서 알레르긴 저감 사료하고 일반 사료 좀 섞어서 주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이상윤 교수님께서 특히 반려동물 알레르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목욕이나 털 깎기는 뭐 잠시의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금방 이 주변에 노출되는 항원들을 보면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생각 못한 반려동물의 이제 스트레스나 건강 문제도 있으니 뭐 과하게 할 건 아니다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사료도 뭐 도움은 될 수 있다. 뭐 펠디원 저감 사료가 이제 나와서 고양이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사료 바꿀 때 고양이가 괜찮은지 뭐 등등도 좀 살펴봐야 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노력을 나름 하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약을 좀 써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심하다. 근데 파양은 못하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전에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말씀하신 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관리도 하고 약물 치료해도 이렇게 증상이 좀 있는 경우 또는 심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좀 다른 뭐 비약물 치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예, 주전자처럼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코 안에 헹궈내면은 그 반려동물 알레르기 물질, 알레르겐이 분명히 점막에 묻어있던 것들이 씻겨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는 알레르기 면역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결국 알레르기 염증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데, 그 반려동물 알레르기 물질을 계속 피하에다가 접종을 3년에서 5년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특히 또 매주 와서 하고 한 그 2, 3개월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한 달마다 맞는데요. 그리고 계속 맞다 보면은 우리 면역 반응이 바뀌어서 알레르기 면역 반응은 줄고 면역 관용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그래서 효과가 그 면역요법을 종료해도 3년에서 5년 정도 지속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치료. 특히 내가 코가 이렇게 많이 막힌다.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그 합의각계 축소술 이런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콧막힘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그런 증상 완화 효과가 1년에서 뭐 3년까지 간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수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 약으로 안 되면 수술해야 되는 건데 수술해도 그 효과가 1년에서 3년이다 말씀 주신 부분은 조금 놀랍네요. 그래서 코 세척, 식염수 코 세척 말씀 주셨고 면역 치료 3년에서 5년간 매달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 치료가 다 끝났을 때도 효과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이 반열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 1,500만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한류 붐이 확산되면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여러 국가들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서 건전한 K의료 그리고 K펫 문화를 정착하였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정말 진료실에도 많이들 오시고 많이 늘어난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해서 오늘 당국대병원 알레르기 면역내과 이상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선생님,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